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중재안대로 중수청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 합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꺼내들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민투표에 필요한 법 개정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6주째 코로나 확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기상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마수. 오늘은 검수완박 대치전국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투표와 중수청 설치 문제, 그리고 신고 권력 간의 갈등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의 검수완박 대치는 국회 법사위에 이어서 운영위로도 확대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검수완박 입법의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미 깨진 합의라며 운영위에 불참했고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자며 오늘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마저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운영위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중수청 설치 조항이 빠지는 등 사실상 의장 중재안은 파기됐다는 건데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운영위를 시작으로 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한 다음 달 3일 본회의 상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7, 국민의힘 5,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질 사개특위가 6개월 안에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중수청이 발족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모두 폐지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활동할 사개특위의 구성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의 위헌성과 절차상 위법성을 설명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일 하루짜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음 주 처리가 유력한데 이를 막자는 국민투표를 두고선 오늘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검찰청법 개정안. 내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집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국회법에 따라서입니다. 물론 4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정도에 본회의가 소집이 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청법의 표결과 폐기 결정의 건,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에서 일방 표결한 국민투표를 두고선 오늘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불가방침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연일 직격했습니다. 선관위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원회입니다. 어느 한 명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을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과 인수위 측은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나온 법 조항을 고쳐서라도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붙인다는 목표인 만큼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전에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법 개정을 명령했을 당시 개정을 막은 건 국민의힘이었고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투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8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제 와서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진짜 전형적인 남 탓 생떼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맞대응 카드로 제기된 국민투표.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며칠 남지 않은 데다 민주당의 반대로 법 개정부터 쉽지 않아 실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로나 시대 생활 필수품이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정부는 밀집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5월 말부터 마스크를 벗는 걸 검토하겠다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돼 방역 성과를 둘러싼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더 이상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1년 6개월 만인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세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방역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50인 이상 집회나 행사, 스포츠 경기장 등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이 전문가의 분석과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는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5월 말 실외 마스크 해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 불과 이틀 만에 정부와 인수위 사이 갈등이 노출된 겁니다. 아직은 실외 마스크를 다음 주에 당장 벗기보다는 5월 하순 정도에 앞으로 20여일 후 정도에 한번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공고를 한 거죠.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에서도 앞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경우 어떤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은 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확진자의 7일 의무격리 해제 시기도 엇갈리는데 정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으로 발표했지만 인수위는 출범 100일 이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역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인수위가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방송 이매련입니다.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9명 모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격 전선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규정하고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정호영, 김인철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다행히 여야 협의로 다음 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15명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일정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오늘 여야 합의로 내달 6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일정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청문회 곳곳에선 험로가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19명 국무위원 후보자 모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등 8명 이상을 비리 종합한 후보라며 낙마 대상자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탈세왕, 해고왕에다가 왕 중의 왕인 한동훈 후보까지 왕들의 귀환입니다.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는 무려 10관왕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고위공직자의 정관 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며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공세를 새 정부 발목 잡기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이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도 정호영, 김인철 등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선 잦은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 등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불거진 후보자들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서 자산을 많이 깎아먹은 거잖아요. 사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옵션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회 인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 낙마한다면 새 정부 출범부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문 대통령 임기 종료 하루 전날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특별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기존 입장과 온도차가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 이재용 부회장 등 특사 명단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임기를 열흘 남겨두고 직접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문 대통령.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본격 검토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천공님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권이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한 발짝 나아간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로 옥고를 치른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사면 대상으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면 대상을 두고 여야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선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 사면 요구가 잇따른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에 반대하는 동시에 국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흑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경심 여사나 그리고 김경수 지사 임기 끝내시기 전에 이런 억울함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풀고 나가는 게 맞겠다. 전직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게 감옥에 가거나 불행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거나 하는 이런 흑역사를 이제 더 이상 언제 반복할 거냐. 정의당은 국민 공감대를 운운하며 이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을 꺼내는 건 자기 모순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특별 사면안을 의결하려면 절차상 이번 주 안에는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공약 파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에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약속을 파기했다며 못 지킬 약속을 한 데 내에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1천만 원 방역지원금이 사라졌다며 약속을 믿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유력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차출설이 거론된 데 대해 분당갑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 고문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면 본인의 정치적 명분을 내팽개치고 민주당세가 강한 곳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정연구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연금 개혁위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율과 지급률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일경 7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새 정부 출범까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새 정부에서 이제 일할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국회 검증 다음 주에 몰려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 줄줄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전국이 본격 시작이 된 건데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엔 이 법에 따른 인사청문 시한은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요. 그 법적 시한 지난 26일까지였습니다. 한 후보자 지난 25일과 26일 이 국회 검증대에 올랐지만요. 입도 못 대고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이틀 내내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파행됐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여야 합의로 다음 달 2일과 3일 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미 한 차례 파행을 겪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일단 청문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지 않으려면 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제 문제를 삼았던 이 자료 제출 문제 이게 얼마나 보완이 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다시 이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경우 이 새 정부 발목 잡기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청문회는 일단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다만 청문회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 이 정의당도 이 한 후보자를 데스노트 명단에 올리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로펌으로부터 거액의 이 고문료를 받은 것, 또 통상 업무 담당 시절 미국계 이 통신회사에 자신의 주택을 임대해 준 것 등 이 정관예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네. 그 민주당 협조가 없으면 본회의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통과가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 그 새로운 정부 그 출범 전까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가 이제 국회에서 지연이 된다면 이 새 정부 첫 내각 출범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리가 가진 이 장관 제청권 때문인데요. 이 헌법 제87조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이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임명이 되면 총리 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아니면 김부겸 현 총리가 새 정부에서도 당분간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새 정부 내각이 출범부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외에 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인사청문회 주인공은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 아파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네. 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다음 달 3일에, 한동훈 후보자는 다음 달 4일에 국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이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왕장관이다, 소통령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총 공세를 벌이고 있죠.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한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이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볼모로 한동훈 후보자 등 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후보자들의 낙마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직 청문 일정도 잡지 못한 그런 장관 후보자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 국회로 넘어온 건 지난 14일이니까요. 이 다음 달 3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법정 기한이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여야는 청문회 개최 시점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증인 채택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법정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밖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고요. 네. 다음 달 6일 예정된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자료 제출 비협조를 문제 삼아서 청문 일정 의결을 미룬 상태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지연 우려에 이어서 이렇게 청문 일정을 잡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까지도 있어서 새 정부 내각이 반쪽짜리로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선택에 정치권과 지지층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오른 경기 분당갑 지역구,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설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 대항마로 이 고문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정치톡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유력시되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이재명 고문 출마설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문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도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글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속속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이 고문의 인천 계양 출마,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 고문의 복귀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 출마는 문제가 없고 왜 이재명 후보 출마만 논란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1,600만 표의 표를 얻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 토감이나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출마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 출마만 논란이 돼야 하나? 송 전 대표는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고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출마 지역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나오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거냐라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터전이 성남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살면서 경기도지사까지 이제 역임했는데 네. 이재명 그 후보가 만약에 뭐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도발하겠습니다.
분당 갑이냐, 인천 계양 을이냐 주변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말들이 오가지만 아직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재명 고문. 과연 분당과 인천 사이에서 고심을 끝내고 복귀에 나서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멋있게 사퇴해야 합니다. 여야 대치전국에서 줄줄이 미뤄졌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늘 빨간 딱지를 일일이 붙여가며 공직 후보들의 의혹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중 이른바 아빠 찬스 등의 특혜 의혹을 비롯해서 부동산 탈세, 도덕성 논란 등 10대 비리 의혹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은 후보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후보들을 향한 쓴소리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무리를 일으켰으면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두 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무리가 되는 분들은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멋있는 모습이 뭡니까? 사퇴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퇴했으면 좋겠다. 무리를 일으켰으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향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며 사퇴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만 피곤하다는 게 윤 전 의원의 지적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소초갑 지역에 당선이 됐던 윤희숙 전 의원. 지난해 7월 대선 출마까지 선언을 했다가 이후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대선 불출마와 함께 의원직까지 사퇴했던 인물이죠.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던 윤 전 의원은 자신도 배지를 떼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는 있지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후에 스스로 밝히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내에서 터져나온 쓴소리에 논란의 후보들이 과연 멋있게 사퇴하는 길을 택할지 아니면 청문회에서 정면 돌파하는 길을 택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야가 검수완박을 둘러싼 대치 전선이 확대가 되면서 이번엔 또 국민투표로 불똥이 또 튀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이제 먼저 제안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민주당 입장은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그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검찰 정상화 법안이 국민투표의 사안인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검찰의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검찰 정상화 법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일단은 이 중재안은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 경우에는 자기가 불러준 대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미리 합의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카운터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신뢰를 깨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깰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을 했어요. 위헌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저는 이게 단지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지금 신뢰를 깨고 중재안을 파기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전국 돌파용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선관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입법 보완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이제 또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국민투표는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했죠.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국회에서 보완이 되고 통과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재안 상정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양태들을 보게 되면 전혀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들을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합의안을 나흘 만에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고 그것이 아마 국민의힘을 향한 불신 내지는 국회를 향한 불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흘 만에 이 합의안을 뒤집어야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이 두 개의 법안이 도저히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약간 긴박한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발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신과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그러면 물러설 생각이 없고 이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무력화 지금 시켰고 그 전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 조정이 역시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형해화 시켜버렸고 국회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모두 다 우회를 해가지고 법안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론에 호소를 하는 것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는 것과 내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믿어보는 사법부에게 조금 이 법안이 위헌적 소지가 많다. 내지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는 절차 자체가 대단히 위헌적이다라고 소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거고 여론 아무리 지금 저희가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고 결국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게 판단을 받아보자 이제 이런 의식 속에서 때로는 국민투표라고 하는 다소 무리한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검수완박에 대한 중재를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떨어지지만은 이것이 국민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 얼마나 악법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보면요, 중재 안에 있던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를 열고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또 다른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중수청 내용이 빠진 것을 놓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수청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중수청 내용이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맞물려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중수청 내용이 법체계상 안 맞고 이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거 없이 그냥 상정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검수완박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조문이 구체적으로 다 나온 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도 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 좀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냥 조문도 없는 상태에서 막 밀어붙였거든요. 심지어 지금 법안 내에서 미비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또 따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조문도 제대로 갖춰지진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수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 하나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추후에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 법안은 남는 게 뭡니까? 결국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징 입법일 뿐이거든요. 그냥 통과 자체가 목적인 그냥 그 상징 자체가 목적인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중수청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자체도 민주당이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좀 패착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대범죄 수사청을 이렇게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6개월 이내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검수완박, 검찰 정상화법에 대해서 위헌적 소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위헌적 소지를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지금 헌법 72조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이게 검찰 정상화법이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국에서도 영장 청구와 수사가 분리되어 있고요. 수사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말은 너무 과하게 나간 것이다.
또 다시 돌아와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6개월 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1년 내에 출범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논의의 장에 먼저 나서야 된다. 어떤 이유로도 중재안을 파기한 것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좀 지키시라라고 국민의힘께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장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압수수색 체포 구금, 말하자면 굉장히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동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도 없이 영장 청구만 한다. 압수수색 체포 구금이 수사도 되지 않은 채 영장 청구만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도 해석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장 청구권과 관련돼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위헌적이다라는 이야기는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지만 실제로 거기는 경찰과 검찰이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검찰조차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수사들 다 검찰들이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대한민국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당연히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신구 권력 간 계속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한 언론사와의 특별 대담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반대 입장을 또 보였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본인의 책무를 다하라며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신구 권력 간에 양측 간에 계속되고 있는 이런 충돌 양상 어느 쪽의 원인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두 분 생각 들어볼까요? 일단은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조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일들을 보면은 대통령 직무실의 이전 그리고 대통령이 사는 곳 그곳을 이전하는 게 지금 시스템이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김건희 씨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나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인수위도 육군참모총장의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외교 공간으로 말을 바꿨죠. 김건희 씨가 그 와중에 방문했니 안 했니 이런 논란이 있는데 모든 것을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 물론 청와대라는 공간이 그 공간의 상징성으로 인해서 소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대통령의 문제이지 장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국민 여론을 좀 반영해달라라는 조언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언보다는 비판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제 지켜보면 퇴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과거 야당 대표 문재인 의원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 따로 만나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차기 정부 인수위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비판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더 결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국민통합 국민의힘에서도 부족한 부분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협조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자신의 지지층들을 위한 정치만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의 심기에 거슬리는 개혁 법안은 그 어떤 것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정말 산재한 문제들을 하나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정부를 넘겨버렸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 마지막까지 임기 40%를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말하자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 40%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고 이것을 저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거부권을 이제 행사해 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 5년 그 내내 검찰의 기득권,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득권들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의 그 기득권을 느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더 적극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벗어나는 요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네네. 네. 저도 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밝히라는 당시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에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고, 그 이후에 김호수 총장과 독대를 오랜 시간 동안 하고 나서 기껏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두루뭉실해가지고 10명의 사람이 들으면 10명이 다 다르게 해석하는 정말 하나만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결국 나는 검수완박과 관련돼서 김호수 총장을 만났지만, 그렇지만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나는 그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을 거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거였거든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외면하거나 내지는 국회 문제로 넘겨가지고 자신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아마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또 아마 정치적인 대답을 회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그 맥락에서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내 검찰 개혁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기껏 해놔봐야 별거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하고 나서 공수처가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포인트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과 관련돼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진행시키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신고 권력 간의 충돌은 방역 대책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정부가 오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했는데, 이틀 전에 마스크 해제는 5월 하순쯤에 결정하겠다고 했던 인수위가 정부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방역 성과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봐야 할까요? 뭐 아무래도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많이 동참해 주셨고, 결국 피해를 입은 것도 국민이었고 지켜낸 것도 국민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그 가슴 속에 좀 쌓아놨던 울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내 2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마지막에 이제 뭐 결자 해제한다는 의미에서 뭐 방역 해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결국 차기 정부에게 어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보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은 다 남겨놓고 방역 해제, 사실상의 해제를 통해서 마스크까지 벗게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말하자면 국민들께 좀 편리하게 하는 이런 정치적 행보들을 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인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마스크 해제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굉장히 불편해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인수위 입장에서도 욕심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묘한 어떤 정치적 긴장 같은 것들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결과라고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결과였으면 대통령 선거 전에 했어야 돼요. 식당을 24시간 푸는 것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했죠. 마스크를 푸는 것도 지방선거와 참 동떨어진 5월 2일 날 한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 거고, 저는 이쯤에서 마스크를 벗게 하는 것도 정부의 방역 지침상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3가지, 마스크 벗게 하겠다, 24시간 풀겠다, 그리고 방역지원금이죠. 이 중 2가지를 문재인 정부가 해냈단 말이에요. 본인들의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2가지를 뺏겼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국민들의 방역 성과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아직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은 취임식 만찬 행사를 두고 최근에 이제 그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부분을 짚어보겠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이제 취임식 당일 청와대 개방 행사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 사용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의 이제 한 호텔을 이용을 해서 취임식 만찬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혈세 잔치다 이러면서 또 이제 공세의 날을 세웠습니다. 두 분 생각 들어볼까요? 만찬이야 사실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 있고, 대통령 취임식 때 만찬은 참 일반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간소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만찬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전 정부에선 다 만찬을 했거든요. 다만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굳이 해야 되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은 200명 정도를 초대하셨어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차량만 558대, 벤츠나 제네시스 같은 게 558대를 대여한다고 하니까 한 500명은 훨씬 더 넘는 분들을 초대하실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서 특급 호텔에서 진행되는 이 만찬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기존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그 방역지원금, 그것을 또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말을 바꿔서 참 민심이 좋지 않은데 밖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국민들이 과연 특급 호텔의 만찬을 볼 때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건 인수위에서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0명을 초대했고 이번에는 고급 차량만 500대 넘는 차량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혈세 만찬이다. 네. 뭐 고급 호텔, 뭐 고급 차량, 뭐 이렇게 사실상 이제 혈세 낭비라는 프레임을 굉장히 민중들이 많이 잡고 있는데 실제로 들었던 금액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전임 정부들과 비교해서 많이 드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국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님들에 대한 예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서 식사를 하고 어디서 손님을 맞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국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호텔에서 한다고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 호텔에서 진행하는 만찬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을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들께 어떤 의미를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만찬을 통해서 국민들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홍수 피해, 태풍 피해가 있을 때 떨어진 과일들로 화채를 만들어서 했었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이 들어도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마수 이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검수완박 대치 전국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 투표와 중수청 설치 문제 그리고 신구 권력 간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봤는데요.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형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